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자, 오늘은 223페이지 법 제102조 재난시 조치 보도록 하죠. 재난시 조치, 이것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규정이죠. 그래서 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가 발생하면 시한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은 소장님은 수용자로 하여금 피해 의복거나 그 밖에 응급용물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여기서 뭐 교도관으로 하여금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또는 수용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이렇게 바꾸는 함정만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뭐 교도관은 본연의 그 직무가 이런 거 재난시 조치하는 업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긴급한 상황에서 뭐 자원봉사자까지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로 하여금 이 응급용물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것은 먼저 이해를 하면서 파악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장은 교정시설 안에서 안전한 장소로 긴급하게 대피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교정시설 안에서 대피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만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송할 때 일단 그 이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송할 수 있다였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지청장에게 이송 승인 권한을 위임했을 때는 관할 내 이송에 한정해서는 지청장이 이송 승인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청장의 경우에는 관할 내 이송 승인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관할 밖에 있는 다른 교정시설을 이송 승인하는 경우는 전혀 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주의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재난시 긴급 그 상황이 발생해서 긴급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 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좀 주의해 볼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른 장소, 이것은 다른 교정시설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다른 장소를 밑에 있는 그 구조라고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소로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패턴이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교정시설 안에서 대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긴급 이송시킬 수도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을 때는 최후 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 일시석방이다. 그래서 이런 거 최후 단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긴급 이송 이것은 의무적 규정이지 필요적 규정이 아니다 하는 점도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일시 석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시 석방 기간 24시간까지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일시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로만 출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한다. 자, 이 점을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엉뚱하게 교도소 또는 이 구치소에 출석해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내용으로 함정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그래서 법 제102조는 별표 2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시행령 127조 간단하게 좀 보완하면은 소장은 응급용물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 보통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 하게 되면 개방처우급이나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우수한 그 수용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이지 필요한 훈련을 평상시에 의무적으로 시켜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그리고 소장은 수용자를 일시 석방하는 경우에는 출석 시한과 장소를 알려줘야 한다. 출석 시한은 법에서 24시간 이내로 했기 때문에 18시간 이내로 어느 경찰서로 집결하라든가 어느 구치소로 집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석 시한과 장소를 알려줘야 된다.
근데 그 출석 시한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 시한을 그 정해서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참고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법 제103조 수용을 위한 그 체포이랑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출석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출석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봤던 일시 석방해 줬을 때,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규 내보냈을 때, 외부 통근 허용했을 때, 이런 경우에 여기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일시 석방이나 규 외부 통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그 출석 기한이 지난 후에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석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그 수용자의 경우에도 도주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옥범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범위는 72시간 이내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상시 업무에 이런 체포와 같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긴급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특별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경찰과 같이 체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지닐 수 있도록 한 범위가 72시간 이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73시간째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직접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한테 빨리 도움 요청해가지고 체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72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찰처럼 체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72시간은 앞으로도 시험에 출제 자주 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고, 제2항 교도관은 1항에 따라서 직접 체포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 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도주 등을 한 사람의 이동 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것도 사법경찰권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범위예요. 그래서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도주 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그러한 도주 경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가지고 질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경찰관처럼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휴대폰을 이렇게 검색하도록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3항 교도관은 이항에 따라 질문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4항 교도관은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여기서는 영업시간 끝난 후에도 또는 영업시간 내 또는 영업시간 후에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영업시간 내에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와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거 규정이죠. 만약에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것을 파악한다든가 하려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경찰이 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검찰에게 신청해가지고 검찰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가지고 체포영장, 수색영장, 압수영장 이런 걸 발부받아야 되는데, 영업시간 내 범위 내에서는 교도관이 직접적으로 그런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시간 내라는 것을 좀 주의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5항 교도관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지, 정당한 업무를 최소한으로 방해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정당한 업무는 전혀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 103조 이것은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체포할 수 있는 시간 범위 72시간 이내 범위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법경찰 업무는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리고 영업시간과 관련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해서만 그런 거 다수인 출입한 장소 출입해 가지고 여러가지 파악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행령 128조로 들어가죠. 도주 등에 따른 그 조치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소재지 및 인접지역 또는 도주 등을 한 사람이 숨을 만한 지역에 경찰 관서에 도주자의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까운 경찰 관서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소장에게 있는 것이지 교도관님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어떤 통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관장 명의로 하는 것이지 그 기관 소속된 그런 직원 명의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항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 등을 하거나 도주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했죠. 이것은 모든 수용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 특칙이 있었어요.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이외에 기소되기 이전에는 검사에게 알려줘야 하고, 기소된 이후에는 검사와 법원에도 알려줘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미결 수용자에 대한 그 특칙으로서 검사, 법원에도 통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앞에서 공부했던 시행령 104조도 같이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죠. 128조의 이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포상금 지급 권한은 소장이나 지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법장은 도주 등에 관한 죄를 지은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이것은 의무교정이 아니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다 하는 점을 주의하고, 그리고 이 항에 있어서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어때요? 돈과 관련된 내용 있으면 무조건 그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이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다 했었죠. 어디에서 강조했었어요? 앞에서 우리 교도 작업 관련해서 작업 장려금 지급, 그리고 위로금과 조의금 지급에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작업 장려금은 지급할 수 있다였고, 그리고 위로금, 조의금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듯이 돈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그 절차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예요. 그리고 128조의 3 포상금 지급 신청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에게 한다 하는 것을 좀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128조의 4 포상금은 환수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포상금 환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불이익 주는 것 조치이기 때문에 의무적 규정이지 필요적 규정이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법 104조 마약류 등의 관리,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 엄중 관리자에 대한 특별한 개호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은 통상개호, 비상개호, 그리고 일반개호, 특별개호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천재지변시의 그런 조치, 이것은 비상개호의 일종이죠. 개념적으로는 비상개호예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호, 이것이 특별개호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
그래서 이 법 104조 이하 관련 시행규칙까지는 거의 매년 한 문제 출제되다시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 4개 하고 더욱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자고요. 1항 소장은 마약류 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이었는데 여기 시행규칙에서는 관심 대상 수용자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엄중관리 대상자에는 마약류 사범과 조직폭력 사범 관심 대상 수용자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자주 출제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점 확실히 기억을 하면서 이런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엄중관리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시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개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호를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엄중관리 대상자가 주로 수용되는 것 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앞에서 공부했던 법 제57조 2항 중경비시설이었죠. 그래서 중경비시설 하게 되면은 도주 방지 및 수용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용자에 대한 관리 감시를 엄중히 하는 거 교정시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중관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엄중하게 개호를 하기 위해서 중경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연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2항 소장은 이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앞으로 그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함정 특히 주의하도록 하세요. 기본적인 처우는 최소한도의 처우라고 그랬어요. 필요 최소한의 처우이기 때문에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의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기본적인 처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로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강조했듯이 기본적인 처우라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처우이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제 2장 엄중관리 시행규칙 제 2장 이것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엄중관리 대상자 시행규칙 이것도 별표 3개 왔어요. 시행규칙 194조 엄중관리 대상자 종류 3종류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관심대상 수용자이지 지금 실무에서는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법령에서는 공안사범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개호를 해야 하지만은 이 엄중관리 대상자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중관리 대상자는 신규칙에서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관심대상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195조 번호표에 대해서도 딱 떠올라야지. 이제는 사적 마파는 관노조다. 사용 확정자의 번호표 색깔은 불굴적자 사적 붉은색이고 그리고 마파 마약류 수용자는 파란색이다 했었죠. 그리고 관노조다 했듯이 관심대상 수용자하고 조직폭력 수용자는 노란색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결해 가지고 사적 마파는 관노조다 그 의미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현행 법령상 번호표나 거시표 색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색깔이다? 3가지 색깔이다. 4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3가지 색깔이다 했죠. 바로 사용 확정자 붉은색, 마약류 수용자 파란색, 관심대상 수용자, 조직폭력 수용자 노란색. 그래서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3가지 색깔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했으니까 확실히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2항은 보면은
앞에서 이 엄중관리 대상자에 있어서 조직폭력 수용자이면서 또 관심대상 수용자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해당 사유가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출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대비해서 엄중관리 대상자의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표 및 거실표 색상은 별도로 다른 색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심 대상 수용자이면서 마약류 수용자다 하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양은 엄중관리 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에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노란색, 파란색 순서에 따른다 하는 거. 제3호 색깔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확실히 알아두고 196조 상담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뭐예요?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196조는 준용이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준용 규정 염두에 두면서 사형 확정자와 엄중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규정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1항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2항 상담 책임자는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 지정해야 되는 것이지 별도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다 했었죠.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 책임자는 상담 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해야 한다. 이것을 7명이나 5명으로 바꾸는 함정 주의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앞에서 이 사람 명수 관련해서 정리를 했었죠. 혼고 수용은 몇 명 이상으로 한다? 3명 이상으로 한다. 수우 각 1명은 몇 명 이상? 4명 이상. 그리고 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에서 참여 인원은 5명 이내이다. 그리고 여기 상담 책임자는 10명 이내이다. 이렇게 기억나죠? 항상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법령 공부는 뭐 5, 6회독 가지고도 안 돼요. 적어도 10회독 이상 해야만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순간적으로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단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법령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자, 3항 상담 책임자는 해당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개별 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 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규정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신속한 고충 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한 노력, 의무는 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 책임자인 교도관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4항 상담 책임자가 상담을 하였을 때 그 요지와 처리 결과 등을 교정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것도 지금은 좀 생소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에서는 이런 거 직무 맡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는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소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면 되겠고, 이 경우 엄중관리 대상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엄중관리 대상자 상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왜 이걸 이렇게 예외적인 것하고 원칙적인 것을 잘 바꾸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소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하면은 틀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7조 작업 부과에 대해서 주의할 것은 뭐냐,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작업은 부과할 수 있다이지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죠.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소장 엄중관리 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는 수용자 분류심사에 따른 조사 자료나 검사 내용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항들까지 고려해서 엄중관리 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해야지 일반적 수용자와 똑같이 그런 것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작업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97조에 있어서는 별표 하나 해가지고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앞에서 시행규칙 74조 2항에 있어서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에는 군의 작업 가능
해가지고 이런 이 경비 처우급과 작업 부가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규정한 내용에서도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군의 작업은 가능하다. 거기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나 엄중관리 대상자, 그러니까 엄중관리 대상자가 중경비 처우급에 부여된 수용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중관리 대상자나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군의 작업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개방지역 작업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군의 작업이 부과되는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군의 작업 가능이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2절 조직폭력 수용자, 여기서부터는 각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한 그 규정이 뭔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그 출제가 돼요. 그래서 조직폭력 수용자하고 마약류 수용자, 관심대상 수용자에 대해서는 독특하게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해야 돼요. 그 구분이 서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조직폭력 수용자에게만 해당되고 어떤 것은 마약류 수용자에게만 해당되는가, 이런 것을 구분하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그 줄여가지고 조직폭력 수용자는 조자, 마약류 수용자 마자, 관자, 이렇게 지칭하도록 할게요. 제 198조 조자 지정 사유 보시면은 체포영장 재판서 같은 그런 거 서류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한다예요. 그리고 지정 사유 공소장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은 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그래서 이 폭처법이라고 부르죠. 보통 폭처법 적용된 수용자에 대해서도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자로 지정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해설 돼 있듯이 소장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에 대해서만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죠. 이런 서류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폭처법이 적용된 수용자에 대해서도 지정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이런 거 서류가 아니라 이 공범 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재판서 등의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그래서 다른 그 공범에 대해서 이 공소장이라든가 재판서 여기에 누구누구와 공모하여 이런 조직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면은 그 본인의 그 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사람의 서류에 명시된 수용자도 조자로 지정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4호는 삭제된 내용을 거기 인용을 해놨어요. 이 내용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이 집행을 종료한 후 이후에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조직폭력 수용자로 심의 의결된 수용자, 이 경우에는 과거에는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요건으로 규정했었지만 지금은 삭제하고 관심대상 수용자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 절차, 조자에 대해서는 분류처우위원회나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나오죠. 199조 보시죠. 지정 절차, 소장은 조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은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죠. 지정한다예요. 그리고 여기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절차에 분류처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했듯이 조자 지정 절차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없다. 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냥 이런 거 해당 사유가 있으면은 곧바로 조자로 지정한다. 그리고 이양 소장은 조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다만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은 지정 사유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해제하도록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지정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제해야 돼요. 근데 이 해제할 때에는 지정 절차와는 달리 어때요? 신중하게 지정 사유가 완전히 소멸이 됐는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도관의 심의 또는 분류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조직폭력 수용자의 경우에는 석방시까지 지정을 해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오로지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한해서만은 교도관의 심의 또는 분류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한다. 그래서 해제할 때는 교도관의 심의 또는 분류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해야 되고 지정할 때는 위원회 심의 없이 지정한다 하는 것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제 200조도 별표 2개 가지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도 앞에서 공부했었죠. 수용자를 대표하는 그 직책의 부여 금지는 사형 확정자와 조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했어요. 그렇지. 이런 그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의 부여 금지를 마약류 수용자나 관심대상 수용자로 이렇게 헷갈리도록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자. 그리고 201조 수용자들 간의 연계활동을 위한 이송. 수용자 간의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은 오로지 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마자나 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면서 별표 하나 하고, 소장은 조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용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 수용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이지 직접 이런 거 상황에서 소장께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02조 처우상 유의사항, 소장은 조자가 다른 사람과 접견할 때에는 외부 폭력 조직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접촉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만 접견하게 해야 한다. 이것도 접견과 관련해서도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사형 확정자건 미결 수용자건 중병비처구 수용자건 간에 모두 다 접견의 예외로서 장소 변경 접견이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조직폭력 수용자에 한해서는 장소 변경 접견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폭력 수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촉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만 접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마약류 수용자나 관심대상 수용자에게도 해당되지 않아요. 마약류 수용자나 관심대상 수용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는 장소 변경 접견을 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조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장소 변경 접견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머지않아서 이렇게 소장님까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규정들도 정확하게 잘 알아둬야 돼. 이거 깜빡 잘못해가지고 조직폭력 수용자에 대해서 장소 변경 접견을 이렇게 허용을 했다든가 이렇게 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책임이 물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규유 같은 경우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규유나 그 밖에 특별한 이익이 되는 그 처우에 대해서는 해당 처우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폭력 수용자에 대해서도 규유 사유, 특히 이제 특별규유 사유, 가족이 사망한 때라든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에 혼례가 있을 때 같은 이런 거 특별계우 같은 경우는 허용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규유는 전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상황이었을 때 동행 규유가 뒤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203조 특이사항 통보.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 및 편지 접견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이지, 이런 거 통보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통보, 다른 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 규정이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런 거 필요적 규정을 의무적 규정으로 바꾼다든가 그 반대로 바꾸는 함정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출제됐을 때
상당히 좀 난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에게 한해서만 이렇게 이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이지, 마약류 수용자나 관심 대상 수용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자에 대해서 보시면은 마자 지정 절차도 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정 사유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재판서 등에 기록된 것 가지고는 마약류 수용자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조자의 지정 요건하고 그리고 마자의 그 지정 요건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체포영장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법률이 적용된 그 수용자는 마자로 지정한다고. 그리고 이 마약류 형사법률에 그 적용된 수용자가 집행유예를 그 받았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돼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당연히 곧바로 이렇게 석방이 되는 거죠. 밖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집행유예니까. 그런데 이놈이 또 다른 그 범죄를 범해 가지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면은 당연히 그 집행유예 한 마약류 관련 그 범죄가 집행유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약류 사범에 해당이 돼야죠. 왜냐하면 또 들어와서도 그런 거 마약류 마약 흡입행위라든가 이런 걸 시도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마약류에 관한 형사법률이 적용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그 수용자의 경우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자와 조자의 지정 요건 내지 지정 사유, 그렇게 구분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05조 지정 및 해제에 있어서도 역시 조자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공통적으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한다, 지정해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항 소장은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해제 사유는 조자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해제할 때는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도관 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또 엉뚱하게 교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엉뚱하게 바꾸는 것도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위원회가 있으면은 다른 그런 거 위원회로 이렇게 뒤바꾸는 함정은 일상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자, 마자에 대해서 지정 해제 사유 하면은 공소장 변경 등 지정 사유가 해소됐을 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제해야죠. 이것은 조자하고 같은 요건이죠. 그리고 2호는 마자에게만 해당되는 해제 요건이다. 지정 후 5년, 이것을 뭐 3년으로 바꾸는 함정 문제는 당연히 주의할 사항이고요. 5년이 지난 마약류 수용자로서 수용생활 태도, 교정 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아까 이 조자의 경우에는 이런 의결을 거쳐서 지정을 해제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약류 수용자의 경우에는 왜 해제할 수 있다로 바꿨냐면은 제2호를 염두에 둔 내용이에요. 당연히 이 1호에 해당하면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정을 해제해야 돼요. 지정 사유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마자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 취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무에서 일 처리할 때는 이런 거 1호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정을 해제해야 돼요. 그리고 2호 경우에는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재량이죠. 그래서 지정 후 5년이 지난 이것도 확실히 알아두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해제 사유 경우에 단서가 있죠. 마약류에 관한 형사법률, 외유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 수용자에 한해서만 5년이 지난 후에 해제할 수 있지. 그냥 마약류 범죄로만 수용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유 가지고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유로 해제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거. 206조 별표 3개 하시고요. 마약 반응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자에 대해서 다량 또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투약할 때 특히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투약할 때 특히 유의할 대상은 조자나 관자가 아니라 마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양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에 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종종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마약 반응 검사, 이것은 강제로 실시할 수 없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강제적으로 이런 소변 반응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에서는 소변 검사, 마약 반응 검사는 의무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강제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그 점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3항, 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는 의무적으로 그 다음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죠. 그래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혈청검사, 모발검사, 그 밖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가 아니라 의뢰하고, 의무적으로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한다.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1항하고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207조 물품 전달 제한, 이것도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별표 2개 하면서 마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그렇지 이 조자나 관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품 전달 제한은, 자,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앞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허가해야 한다죠. 그런데 이런 경우 마약류 수용자에 대해서는 물품을 전달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원칙하고는 정반대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달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를 숨겨서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그런 그 사항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과 건네줄 것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허가한다가 원칙이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 허가한다 하는 거. 208조 볼까요? 보관품 등 수시점검. 보관품 같은 경우 거실 작업장 검사는 원칙은 뭐였어요? 정기적 검사였지 수시점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점검과 관련해서, 검사와 관련해서는 수시 점검 또는 수시 검사인지 정기적 검사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까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별표 하나 하시면서 담당 교도관은 마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정기적으로만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마약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들여온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죠. 그렇지 곧바로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또 주의하고, 나중에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은 교도관 직무규칙과 관련해서도 이 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될 거예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아니라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재활교육에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조자나 관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209조 재활교육 이런 것 독특한 규정은 항상 별표해 가지고 주의하도록 하세요. 별표 하나 하고, 소장은
마자가 마약류 근절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의 여건에 적합한 마약류 수용자 재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거 마약류 수용자에 대해서 재활 교육계획 수립 시행 의무는 거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 의무적으로 재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양 소장은 마약류 수용자의 마약 근절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마약 퇴치 전문 강사나 성직자 등과 자매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지 자매결연까지 의무적으로 주선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4절 관심 대상 수용자 보시죠. 210조 지정 대상과 관련해서도 이 사유가 워낙 많죠. 그래서 일일이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주로 숫자가 들어있는 내용 가지고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죠. 정답 지문으로. 그래서 제5호 특히 굵은 글씨로 강조했죠. 조직폭력 수용자가 무죄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의 교정시설로 다시 수용된 사람은 과거에는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사유였지만 이제는 관심대상 수용자의 지정 사유로 변형이 됐다 하는 점 그 점 주의하고, 그래서 5년 기억하고, 그리고 11호 징벌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 집행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1년 이내 이것을 6개월 이내나 2년 이내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정 대상, 관심 대상자 지정 대상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 7급이나 9급 국가직 시험에서는 뭐 이거 전체로 해가지고 이 관심 대상, 지정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개수형 문제라든가 이런 거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은 5급 승진이라든가 6급 승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로까지 앞으로 출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도 예상되는 거 틀린 정답 내용은 뭐냐면은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사유나 마약류 수용자 지정 사유를 살며시 띄어놔가지고 이렇게 출제하고, 아니면 이런 거 숫자 바꿔가지고 틀린 내용으로 집어넣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유형으로 난도 높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미리 예측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11조에 있어서 지정 해제, 관자에 대해서는 지정과 해제가 원칙적으로 조자나 마자하고는 달라요. 조자나 마자의 경우에는 지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한다죠. 그렇지만은 관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분류처우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아닌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 그리고 이 분류심사가 제외되는 집행할 연기가 3개월 미만인 그런 거 수용자, 구류 수용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 등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지정 절차도 그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별표 3개 하고, 그리고 이항에 있어서 소장은 관심 대상 수용자의 수용생활 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석방 이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관심 대상 수용자의 해제는 완화시켜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용생활 태도 등이 양호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해제한다. 그리고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경우는 당연히 그 지정을 해제하죠. 그래서 수용생활 태도 등이 양호한 경우에도 석방 전에 똑같이 지정 절차가 똑같이 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정을 해제하고, 분류처우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아닌 그런 거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제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3항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 또는 감독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도
담당 교도관 또는 감독 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교정위원회 의견을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13조 수용동 및 작업장 개호 배치. 소장은 다수의 관심 대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규정이 조직폭력 수용자나 마약류 수용자 등 엄중관리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해당하는 그 규정일 것 같은데 지금 법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해야 된다. 이런 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이거 특이하기 때문에 213조도 별표 하나 하고 이렇게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심 대상 수용자 사동이지 조자나 마자 수용 사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련 판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 쉽게 이해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동조하의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상 당연히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이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정 해제 이것은 의무적으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 조항은 수용사할 태도 등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소장님께서 재량적인 행정처분으로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 해제는 여기에서 해당 수용자가 요구할 주관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관심 대상 수용자에 대해서 동행 개호 행위 하는 거, 이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 판례죠. 이렇게 해서 제11장 안전과 질서 다 마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서 OX 핵심 체크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12장 규율과 상벌로 나가도록 할게요.